한국 기사식당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줄 서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된장찌개에 감동받은 프랑스 미슐랭 셰프가 서울 호텔을 박차고 떠나 강원도 시골 식당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는 이제 파리의 셰프들이 배우러 오고 유엔도 주목하는 공동체 식문화의 상징이 되었죠. 과연 그녀에게 된장 한 숟가락은 어떤 변화를 안겨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르입니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라 마들렌을 운영했던 셰프였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봄 세상이 멈춰버린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작은 존재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거든요. 레스토랑 문을 닫아야 했고 몇 달간 지속된 봉쇄령은 제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명성도 투자한 모든 자본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파산 선고를 받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거든요.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함께 꿈을 키워왔던 소중한 동료들이었는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온 제안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셰프로 일해달라는 거였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 고객들의 입맛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섬세한 프랑스 요리를 두고 더 짜게, 더 달게, 더 매콤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더군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완벽하게 균형 잡힌 맛을 인위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발효 음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치즈나 와인 정도가 발효 음식의 대표격이었는데 여기서는 김치, 된장, 젓갈 같은 발효 음식들이 일상의 일부였거든요. 호텔 주방에서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 깊고 복합적인 맛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주방장 민석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민석은 제가 한국 음식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자주 지적했고 저는 프랑스 요리의 정통성을 고집했죠. 서로 다른 요리 철학 때문에 주방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파리에서의 실패를 극복하려고 왔는데 여기서도 또 다른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제가 선택한 건 도피였습니다.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호텔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짐을 쌌습니다. 파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서울에 머물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저는 그저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기차표를 사면서도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죠. 그냥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행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파리에서도 서울에서도 찾지 못했던 평온함이 이 낯선 풍경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기차에서 내려 아무 계획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진 귀에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낯설면서도 위로가 되었어요. 걷다 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마침 길가에 소박한 간판을 단 작은 식당이 보였어요. 기사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겨운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걸린 달력과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고 카운터에서는 젊은 남성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명자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더군요. 카운터의 남성은 준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교사라고 하시면서 외국인인 저를 위해 친절하게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준의 도움으로 할머니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메뉴를 보니 백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준이 설명해 주길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나오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호기심이 생겨서 주문했어요. 얼마 후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그릇들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이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떠먹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깊고 진한 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요리와도 달랐어요. 프랑스 요리의 복잡하고 정교한 맛과는 정반대의 소박함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이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단순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제게 이토록 강렬한 감동을 주다니요. 파리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으며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들보다도 더 진실한 감정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준이 통역해주며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 속에는 음식을 통해 사람을 위로하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에도 자리를 뜨기가 아쉬웠습니다. 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준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곳으로 내려와 영어를 가르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의 바쁜 삶에 지쳐서 여유를 찾고 싶어 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곳에 정착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이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꾸려오고 계셨죠. 단골 손님들이 가족 같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기사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호텔에서의 일은 여전히 해야 했지만 마음은 이미 이 작은 식당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일하고 오후가 되면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향하는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죠. 동료들은 제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이 비밀스러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시고 주방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뒤뜰에 줄지어 놓인 항아리들을 보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왔거든요. 각각의 항아리마다 다른 된장과 고추장이 익어가고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항아리들의 상태를 확인하신다고 하셨어요. 김치 담그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든 동작이 수십 년간 반복된 숙련된 기술이었죠. 정확한 계량보다는 경험으로 축적된 감각에 의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통역자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되었죠. 준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방색 식단 철학에 대해 설명해 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각각의 색깔이 인체의 다른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었거든요. 프랑스 요리에서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위해 색깔을 조합하지만 한국 요리에서는 건강과 조화를 위한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사고방식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먹는 사람의 몸과 마음까지 고려하는 전인적 접근법이었죠. 할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재료는 살아있다는 것이었죠. 준이 통역해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요리 철학이 흔들렸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재료를 다루고 조리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셰프의 기술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무대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재료 자체의 생명력을 존중하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 대한 할머니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들으면서 저는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려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었던 거죠. 서울 호텔에서의 일상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정교한 기술로 만든 요리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손님들의 반응도 예측 가능했고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지겨워졌습니다. 반면 기사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번 새로운 발견과 감동으로 가득했죠. 민석과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호텔 요리에 매달릴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대담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된장을 활용한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오리 가슴살에 된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어요. 명자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된장의 깊은 맛을 프랑스 요리 기법과 결합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민석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된장 특유의 짠맛과 발효향이 오리의 섬세한 맛을 압도해버렸죠. 제가 생각했던 조화로운 융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정쩡한 요리가 되어버렸어요. 민석이 저에게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실패한 셰프가 여기 와서도 이상한 실험이나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말로 저는 어디서든 실패하는 셰프인 걸까요? 파리에서의 몰락도, 서울에서의 부적응도 모두 제 능력 부족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계속 호텔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진정한 요리를 찾아 나설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호텔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기사식당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갈로 제 마음을 움직인 그 진실한 맛, 명자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 준과 나눈 깊이 있는 대화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요리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호텔 지배인과의 면담에서 저는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지배인은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국의 시골 식당에서 요리의 본질을 찾았다고 말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출근 날 민석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각자의 길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죠. 민석은 안정적인 호텔 주방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면 되고 저는 제가 찾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느낀 감정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것이었어요. 파리에서 가져온 마지막 남은 요리 도구들과 개인 물품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물건들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이었죠. 기사식당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명자 할머니와 준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로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기사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명자 할머니와 준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시며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셨죠.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식당 일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에서 시골 식당 보조로 처지가 바뀌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거든요. 할머니 옆에서 음식 준비를 도우며 한국 전통 요리의 기초를 배워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의 항아리 관리 방식이었어요. 매일 아침 첫 번째 일과가 뒤뜰 항아리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각 항아리의 상태를 보고 냄새를 맡고 때로는 살짝 맛을 보시며 발효 진행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과의 만남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창수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이 식당을 다니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된장찌개를 드시며 하신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맛은 30년 전 그대로라고 하시더군요. 변하지 않는 맛 속에 담긴 일관성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준과의 대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영어 교사 일을 마치고 저녁에 식당에 오면 함께 정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죠. 주는 제가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자신도 미국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서 두 문화 사이의 갈등을 겪어봤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식 철학은 매번 새로웠습니다. 재료를 다룰 때의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조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까지 모든 것이 제가 배웠던 서양 요리와는 달랐어요. 특히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이나 간을 맞추는 타이밍 같은 세부적인 기술들이 흥미로웠죠. 김치 담그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할머니께서는 계량컵이나 저울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모든 게 손끝의 감각과 수십 년간 쌓인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었죠. 저는 정확한 레시피에 익숙했는데 이런 직관적인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김치를 너무 짜게 담그거나 된장찌개 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전통 한식과 프랑스 요리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자고 말이죠. 할머니와 주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제 열정을 보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시도작은 된장을 베이스로 한 와인 조림 생선 요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된장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프랑스 기법을 적용했죠.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면서도 된장의 깊은 맛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익숙한 된장 맛에 새로운 조리법이 더해진 요리를 신기해하며 맛있게 드셨거든요. 창수 할아버지께서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 말씀이 정말 큰 격려가 되었어요. 두 번째 도전작은 된장 라구 갈비찜이었습니다. 불고기의 개념을 이탈리아 라구 파스타 방식으로 재해석한 거였죠. 갈비를 오랜 시간 푹 삶아서 고기가 부드럽게 분해되도록 한 후 된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끓여서 진한 소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수제면을 곁들였죠. 이 요리의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젊은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프랑스 요리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한 미식 잡지 르 구르망에서 연락이 와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서울 호텔의 민석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퓨전 요리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거였죠. 처음에는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본 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협업 제안을 해왔어요. 민석은 서울에서 열릴 한국음식문화축제에서 함께 요리를 선보이자고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머니와 준의 격려로 참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깊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축제 준비 과정에서 민석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서로의 요리 철학을 존중하며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었죠. 민석도 제가 기사식당에서 배운 전통 기법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발효 음식의 활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명자 할머니께서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게 된 거예요. 연세도 있으시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 몸이 많이 지쳐 있었나 봅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할머니가 안 계신 식당을 준과 제가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단골 손님들께서 맛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창수 할아버지께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언제 할머니가 돌아오시냐고 물어보셨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과 함께 할머니께서 남겨두신 메모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레시피를 정리했어요. 항아리들의 상태도 매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점점 할머니의 방식에 가까워지면서
단골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죠.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거예요. 식당이 들어선 건물을 포함해서 주변 일대가 모두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6개월 내에 이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죠. 30년 넘게 이어온 식당의 역사가 끝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들이 들끓었습니다. 창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르신들께서 개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젊은 손님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식당 보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죠. 마침 그때 파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과거 동업자였던 위시앙이 새로운 레스토랑 투자 제안을 들고 온 거였습니다. 파리 중심가에 고급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며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했죠. 경제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사식당과 함께한 시간들,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요리, 철학, 준과 나눈 우정, 단골 손님들과의 정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위시앙에게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식당 보존 운동이 점점 커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초등학생들이 할머니의 레시피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통 음식 문화를 보존하려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마침내 전환점이 왔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식당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며 보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새로운 개발 계획에서 기사식당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할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고 식당으로 돌아오셨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준과 제가 지켜온 식당을 보시며 대견해 하셨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한 명도 떠나지 않고 기다려준 것에 깊이 감동하셨죠. 식당 재개장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통 메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가 개발한 프랑코리안 퓨전 메뉴를 별도 코스로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점심에는 전통 백반, 저녁에는 퓨전 코스 요리로 구분해서 다양한 손님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여성 셰프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전통 기법과 제 현대적 응용법을 함께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자신만의 요리 철학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보람찼습니다. 식당이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서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셰프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효기술과 전통 조리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프랑스 셰프들이 특히 많았어요. 제가 쓴 요리 에세이가 출간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죠. 책에는 기사식당에서의 경험과 동서양 요리 철학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우리 식당의 공동체 중심 식문화가 UN 푸드케어 프로그램의 모델 사례로 소개된 것이었어요. 음식을 통한 지역 공동체 결속과 전통 문화 보존 사례로 인정받은 거죠. 작은 시골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된 것에 할머니께서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죠. 함께 식당을 키워가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소중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도 영어 교육과 요리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창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매일 찾아오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일상 속에서 저는 진정한 안정감을 찾았어요. 미슐랭 스타의 화려함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파리에서의 실패는 제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축복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의 시골 기사식당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요리 철학을 실현하며 말이죠. 된장찌개 한 숟가락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별을 쫓던 셰프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